할머니, 여긴 치매 노인 상담하는 보건소가 아니에요. 여기요? 장바구니에 든 팥불이나 챙겨서 당장 나가세요. 제1은행 본점 VIP 창구 직원 최유리가 박점래 회장의 얼굴에 대고 번호표를 집어 던졌습니다. 점례의 낡은 천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시든 대파와 낡은 통장 하나가 굴러 나왔지요. 주변에 있던 명품 가방을 든 귀부인들은 어머 냄새나 노숙자인가 바라며 코를 막고 비웃었습니다. 점례는 74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거물명가 푸드를 일궈낸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평생 후원해 온 고아원 아이들의 겨울 난방비를 찾으러 온 길이었죠. 지점장 강석호까지 달려나와 점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곱게 나가시죠. 우리 은행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점례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2억은 안 찾아도 된다. 대신 내 계좌에 있는 6천억 전액을 지금 당장 인출해줘.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순간 은행 로비에 정적이 흐르고 최유리와 지점장의 얼굴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6천억? 이 할머니가 진짜 노망이 났나 보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10분 뒤 은행 본사 전산망에 빨간불이 켜지고 대한민국 금융권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낡은 장바구니를 든 이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리무진 10대가 은행 문 앞을 포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재벌 회장님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은행에서 멸시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분노가 시작된 순간 오만했던 이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하고도 가슴 찡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어머니들 앞으로도 가슴 뻥 뚫리는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 주세요.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12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 박점례는 평소처럼 구멍난 곳을 기워 입은 누비 방한복에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털장화를 신고 집을 나섰지요. 손에는 평생의 습관인 낡은 천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제1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 바닥에서 풀빵 장사를 시작해 지금의 식품 회사를 일궈내기까지 제 모든 피땀 어린 돈이 거쳐간 곳이죠. 하지만 은퇴 후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회장님, 회장님 하며 받들어주지만 제 몸에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낡은 무명옷이 고급 승용차보다 털털거리는 버스가 훨씬 편안했거든요. 아이고, 여긴 왜 이렇게 바닥이 미끄러워? 대리석이라 그런가 보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향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한 넓은 로비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모두들 저를 보더니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부인은 제 장바구니에서 풍기는
약간의 된장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더군요. 오늘 아침 단골집에서 직접 담근 재래식 된장을 좀 얻어 담아왔는데 그게 그렇게나 실례였을까요? 어머, 웬 노숙자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경비는 뭐 하나 몰라. 여기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아나 봐.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지만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무릎 위에 얹은 장바구니를 꼭 쥐었습니다. 사실 전 오늘 큰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평생 후원해온 변두리 고아원 아이들의 겨울 난방비와 식비로 쓸 후원금 2억 원을 찾으러 온 것이었죠. 제 평생의 신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라 굳이 회사 직원을 시키지 않고 직접 제 발로 찾아온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을까요? 드디어 제 번호가 띵동하며 전광판에 떴습니다. 3번 창구, 이름표에는 최율이라고 적힌 젊고 예쁘장한 아가씨가 앉아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인자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돈 좀 찾으러 왔는데. 하지만 최유리 씨는 제 얼굴을 보기도 전에 코부터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림새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깊은 한숨을 푹 내뱉더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귀찮음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일반 창구가 아니라 거액 자산가 전용 VIP 창구예요. 번호표 잘못 뽑으신 것 같은데 저기 입구 쪽에 기계 가서 다시 뽑으세요. 여기 뒤에 바쁜 분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말투가 어찌나 날카롭고 차가운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통장을 내밀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죠. 아니요, 아가씨. 저기 번호표 제대로 보고 뽑았어요. 제가 여기서 2억 원만 인출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행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객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곧이어 최유리 씨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를 메아리 쳤습니다. 호호, 할머니, 지금 제 정신이세요? 2억 원이요? 2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할머니 장바구니에 든 게 돈이 아니라 팥뿌리 같은데 어디서 장난을 치세요? 여기는 세안은행 본점이에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최유리 씨는 제가 내민 통장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더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할머니,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안경부터 좀 쓰세요.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2억 타령이에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매 상담은 저기 보건소 가보셔야지 왜 여기 와서 영업을 방해하세요? 창구 너머로 들려오는 조롱소리에 주변 고객들까지 아이고, 저 할머니 진짜 노망났나 봐. 가족들은 뭐 하나 몰라라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떨어진 번호표를 천천히 주워 올렸습니다. 손등에 패인 주름과 거친 손끝은 제가 살아온 억척스러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가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못 쓰는 법이야. 내 다른 계좌 번호를 불러줄 테니 확인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게. 제 점잖은 충고에도 최유리 씨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희 은행 시스템이
할머니 망상까지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뒷사람들 기다리니까 제발 좀 비켜주세요. 경비 아저씨, 이 할머니 좀 밖으로 모셔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등 뒤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고쳐주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누비옷을 입은 노인이 입을 여는 순간 이 거대한 은행 건물이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를 말이죠. 최유리 직원의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로비를 울리자 은행 안쪽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말쑥한 이탈리아제 정장에 번쩍이는 금태 안경을 쓴 남자, 바로 제1은행 본점의 강석호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실적 지상주의자로 소문난 인물로 돈 있는 자에게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렸지만 힘없는 사람에겐 누구보다 냉혹한 사람이었죠. 최 주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우리 은행 품격 떨어지게. 강석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오자 최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가리키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머니 좀 보세요. 통장에 100만 원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2억 원을 내놓으라고 우기시잖아요. 제가 정중히 보건소 가시라고 안내했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계셔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최유리의 정중이라는 말에 기가 찼지만 저는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 강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다른 계좌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 확인만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물음에 강석호는 저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천천히 모욕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낡은 털장화에 묻은 흙먼지를 보더니 그는 손등으로 코를 가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군요.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어르신,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은행은 대한민국 0.1%의 자산가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댁 같은 분이 2억 원? 그 돈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본데 영업 방해도 정도껏 하셔야죠. 최 주임 말이 맞네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왜 여기서 민폐를 끼칩니까? 강석호의 말투는 최유리보다 훨씬 교활하고 비겁했습니다. 겉으로는 존댓말을 섞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거든요. 주변에 서 있던 고객들이 지점장까지 나왔는데도 안 가네. 진짜 노망난 거 아니야? 라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양반이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모는 겁니까? 나중에 이 일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 게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강석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말을 자르며 경비원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경비. 뭐하고 있어? 이 노인네 당장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그리고 저기 바닥에 떨어진 지저분한 바구니도 같이 치워버려. 냄새나서 손님들 다 떨어지겠어. 경비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나이든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꼭 쥐고 있던 낡은 천장 바구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구니가 뒤집히며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알록달록한 사탕 봉지와 낙권으로 산 동화책 몇 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성껏 담아온 된장 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된장. 이건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가져온 건데. 깨진 항아리 조각 사이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지자 최유리는 더러워. 내 구두에 튀었잖아.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낄낄거리며 비웃었죠. 강석호는 바닥에 떨어진 동화책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딴 쓰레기들은 댁에 가서나 챙기시고 다시는 우리 은행에 발붙일 생각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줄 아십시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동화책과 사탕들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풀빵 장사를 하며 무시당하던 시절에도 이만큼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비웃는 최유리와 제 진심을 짓밟은 강석호를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래, 당신들 오늘 한 말 반드시 책임지게 될 거야. 내가 낡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낡은 것은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해주지. 저는 경비원에게 끌려가듯 은행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등 뒤로 은행의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는군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거리, 저는 찢어진 장바구니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구식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박점례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힘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은행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벤치에 앉은 제 어깨 위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장바구니 사이로 보이는 짓밟힌 동화책과 깨진 된장 단지 조각들을 보니 억울함보다는 그들의 무지함이 서글퍼졌습니다. 돈이 사람 위에 있고 옷차림이 인격의 전부라 믿는 그들의 비뚤어진 세상이 참으로 가련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은색 세단 한 대가 급히 멈춰서더니 코트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훤칠한 청년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제 외손자 준혁이었죠. 준혁이는 제가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는 것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던 녀석입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옷은 또 왜 이 모양이고? 아니, 이 장바구니는 왜 찢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혁이는 바닥에 떨어진 동화책을 주워 털어내며 속상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차가운 손을 만져보고는 자기 코트 속으로 넣어 온기를 나눠주더군요. 저는 그런 준혁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오늘 큰 공부를 했다. 이 할미가 풀빵 장사할 때부터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인데 오늘 그곳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치매 걸린 노숙자 취급을 받았단다. 준혁이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은행 직원들이요? 제가 당장 들어가서 아니, 됐다. 내가 나서면 그저 철없는 젊은이의 객기라고 하겠지. 이번에는 이 할미가 직접 나서야겠어. 준혁아, 내가 이 은행에 내 피 같은 돈을 다 맡겨둔 게 오늘만큼 후회되는 날이 없구나.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내 소중한 자산을 맡겨서는 안 되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구식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지요. 신호음이 2번도 가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아원 방문 일정은 어떻게 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명가푸드의 재무총괄이사이자 제 오른팔인 정 이사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기업을 일궈낼 때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 이사, 나 박점래다. 지금 당장 우리 그룹 재무이사들 전원 비상 소집해.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개인 비자금 계좌들과 명가푸드법인 계좌, 그 중에서도 제1은행에 예치된 모든 자산의 잔액을 즉시 확인해. 수학이 넘어 정 이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본점 앞으로 리무진과 수행팀 보내라.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제1은행과 맺은 모든 신규 투자 계약과 대출 연장건을 전면 재검토해. 오늘부로 제1은행과 명가푸드의 관계는 끝이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인출할 준비를 마쳐. 제 단호한 명령에 준혁이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엔 그저 손주 녀석 밥 챙겨주기 바쁘던 할머니가 수천억의 자본을 움직이는 철의 여인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찢어진 장바구니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낡은 털장화가 대리석 바닥을 다시 밟을 때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발걸음일 것입니다. 준혁아, 이건 단순히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란다. 고객을 무시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오만한 금융인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줘야 해. 그게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진짜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저는 준혁이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멀리 대로변에서 검은색 세단 무리가 이쪽을 향해 줄지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제1은행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긴 오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섞인 찬바람이 은행 앞 광장을 휩쓸고 지나갈 무렵 저 멀리 대로변에서 심상치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 마치 자를 댄 듯 일렬로 늘어선 검은색 대형 세단들과 리무진 10여 대가 사이렌도 없이 엄숙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최고급 독일제 세단들이 은빛 제1은행 본점 건물을 에워싸듯 멈춰 섰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엄한 광경을 찍기 시작했고 은행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직원들과 V&P 고객들도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빈이라도 오나? 아니, 저기 차 앞에 붙은 로고 봐. 명가푸드 아니야? 우리나라 식품업계 1위 기업. 은행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 강석호와 직원 최유리도 창가로 다가와 입을 벌리고 밖을 내다봤지요. 강석호는 혹시나 명가푸드 쪽에서 거물급 인사가 예금을 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이들은 명가푸드의 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과 수십 명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듯 절박한 표정으로 광장 벤치 쪽을 향해 일제히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아까 은행에서 노숙자라며 쫓겨났던 초라한 노인, 저 박점래 앞이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들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십 명의 정장 입은 남성들이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하자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이 낡은 옷은 또 무엇이며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대표이사의 물음에 저는 찢어진 장바구니와 흙투성이가 된 동화책을 말없이 들어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행원들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이사, 내가 말한 준비는 다 되었나?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제1은행 본사에 보관 중인 회장님 개인 자산 3천억과 명가 푸드법인 예치금 3천억, 도합 6천억 원의 인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숙자 취급하며 쫓아냈던 저 거대한 유리문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가자. 가서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다. 사람의 진심을 짓밟는 저들의 오만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제가 앞장서고 그 뒤를 수십 명의 명가 푸드 경영진과 경호원들이 호위하며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까는 무겁기만 했던 유리문이 이번에는 저희가 다가가기도 전에 센서가 감지한 듯 활짝 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아까 저를 비웃던 최유리 주임과 지점장 강석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한 듯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더군요. 최유리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려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고 강석호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제 앞을 가로막으려다 수행원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제가 큰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강석호가 말을 더듬으며 제 앞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보지도 않고 아까 그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털장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주임이라고 했나? 아까 나보고 보건소 가라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한가? 제 나직한 물음에 최유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찢어진 장바구니를 툭 던져 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지. 내 6천억 원, 지금 당장 전부 꺼내오게. 은행 로비는 이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분노의 인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화롭고 고급스럽던 공기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만 가득했지요. 제가 3번 창구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자 명가 푸드의 재무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창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유리 주임 확인해. 명가 푸드법인 계좌 12개와 박점래 회장님 개인 계좌 5개. 총 잔액 6,248억 7,500만 원.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말고
전액 해지 후 수표로 인출해. 재무이사의 서슬 퍼런 명령에 최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더군요. 그녀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최유리가 창구 너머로 제 손을 잡으려 애원했지만 수행원들이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주임, 아까 나보고 그랬지? 98만 원밖에 없는 노인네가 망상에 빠졌다고. 그 98만 원은 내가 오늘 시장에서 배추랑 무 좀 사려고 따로 넣어둔 돈이었어. 돈의 액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내 그 오만한 잣대가 오늘 너와 이 은행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라. 이때 강석호 지점장이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모른 채 제 발치로 달려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장도연 회장님, 제가 앞을 못 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이 일은 본사에 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6천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지점은 오늘부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제 인생이 끝납니다, 회장님. 강석호가 제 구두를 붙잡고 빌었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지점장님, 당신 인생만 소중합니까? 아까 당신 구두 밑에 짓밟혔던 동화책들, 그건 고아원 아이들의 희망이었어요. 당신이 냄새난다고 던져버린 된장은 우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었고요. 당신은 오늘 내 돈만 거부한 게 아니라 내 평생의 가치를 모욕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가 푸드라는 거대 기업이 제1은행에서 모든 자금을 뺀다는 소문은 스마트폰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명가 푸드 회장님이 여기서 모욕당해서 돈 다 뺀대. 6천억이래. 6천억 빠지면 이 은행 부도나는 거 아니야? 내 돈은? 내 예금은 어떻게?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나도 예금 인출할래. 내 돈 다 내놔.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강석호 지점장의 안색은 이제 흑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고객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희 은행은 안전합니다. 강석호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6천억 원의 전액 인출 처리가 전산에 입력되는 순간 제1은행 본사 전략실에도 비상벨이 울렸을 것입니다. 로비의 전광판에는 처리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리며 은행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하게 앉아 찢어진 장바구니를 매만졌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저는 오늘 이들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새겨주고 있었습니다. 띡띡띡. 정막이 감도는 창구 안, 최유리 주임의 떨리는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모니터에 인출 승인 요청이라는 붉은 글자가 뜨자 은행 전체 전산망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신호는 제1은행 본사의 심장부를 직격했습니다. 그 시각
로비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제 뒤로 명가 푸드 재무팀원들이 철통같이 버티고 서 있는 광경을 본 일반 고객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6천억을 뺀다고? 그럼 이 지점은 오늘로 끝이네. 이봐요. 나도 지금 당장 적금 해지해줘요. 내 돈 떼이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한 중년 여성이 창구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여기저기서 나도 빼겠다. 내 돈 내놔라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뱅크런 사태였습니다. 아까 저를 노숙자라며 비웃던 고객들도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번호표 기계로 달려갔지요. 지점장 강석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객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 제1은행은 건실합니다. 명가 푸드 회장님과는 지금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굴한 목소리는 분노한 군중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강석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 있었고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전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제 처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눈을 감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지점장, 아까 당신은 내게 집 주소는 기억하냐고 물었지?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면서 말이야. 그때 당신은 내 처자식, 내 명예는 생각했나? 당신이 지키려는 그 인생이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세운 성곽이라면 오늘 무너지는 것이 순리일세. 그때였습니다. 은행 정문이 벌컥 열리더니 본사에서 파견된 상무이사와 보안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무는 상황을 보자마자 강석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거야. 명가 푸드 회장님을 모욕해? 내가 은행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상무는 제 앞에 달려와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긴급히 내려왔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당 지점장과 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제발 인출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미 준혁이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난 뒤였습니다. 이미 늦었네. 신뢰가 무너진 금고에 내 돈을 단 1초도 더 둘 수 없지. 수표가 나오는 대로 나는 이 자리를 떠나겠네. 최유리 주임은 기절하듯 책상 위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번호표 한 장이, 자신이 뱉은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이런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로비의 전광판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대기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고 6천억 원의 수표 뭉치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제1은행 본점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마치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잃었을 때 그 돈은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사 상무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보안팀원들이 강석호 지점장과 최유리 주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금색 이름표가 사정없이 떼어내졌지요. 제1은행 본점의 엘리트라 자부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불가촉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미친년이었습니다. 최유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와 제 털장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아까 그 오만했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점장 강석호 역시 본사 상무의 발치에 매달려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었죠. 상무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은행을 위해 바친 세월이 20년입니다. 이렇게 쫓겨나면 저는 업계에서 매장당합니다. 상무는 차갑게 그를 걷어찼습니다. 20년? 내 놈의 그 오만한 태도가 우리 은행 100년의 신용을 깎아먹었어. 당장 이자들을 끌어내고 인사위원회 회부에서 파면 처리해. 그리고 회장님 모욕죄로 민사소송까지 준비해. 보안 요원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그들을 밟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그들이 잃은 건 직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어이 제 손에 쥐어진 6천억 원의 수표 뭉치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유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녀의 앞에 다가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동화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최 주임, 아까 자네가 구두로 짓밟은 이 책 제목이 뭔지 아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네. 자네 눈에는 내가 낡은 옷을 입은 거지로 보였겠지만 진짜 벌거벗은 사람은 자네였어. 예의라는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어도 벌거벗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거야. 최유리는 대답 대신 꺼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석호 지점장에게도 한마디 덧붙였죠. 지점장님, 당신이 냄새난다고 내던진 그 된장 단지에는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네. 오늘 당신이 잃은 건 6천억의 예금이 아니라 그 예금을 믿고 맡겼던 사람들의 신뢰라는 걸 잊지 말게. 저는 단호하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여전히 제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고함과 아우성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까 들어갈 때의 그 시린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손자 준혁이가 있었고 제 손에는 다시 되찾은 제 자부심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 사람들, 이제 다시는 사람 차별 안 하겠죠? 준혁이의 물음에 저는 낡은 장바구니를 털며 웃었습니다. 글쎄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하지만 오늘 이 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약이 되길 바랄 뿐이다. 자, 이제 가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저는 리무진 대신 준혁이가 몰고 온 작은 소형차의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수천억의 수표를 품은 채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는 제 뒷모습을 보며 본사 임원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소동의 끝에서 제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본사 상무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보안팀원들이 강석호 지점장과 최유리 주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금색 이름표가 사정없이 떼어내졌지요. 제1은행 본점의 엘리트라 자부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불가촉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미친년이었습니다. 최유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와 제 털장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아까 그 오만했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점장 강석호 역시 본사 상무의 발치에 매달려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었죠. 상무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은행을 위해 바친 세월이 20년입니다. 이렇게 쫓겨나면 저는 업계에서 매장당합니다. 상무는 차갑게 그를 걷어찼습니다. 20년? 내 놈의 그 오만한 태도가 우리 은행 100년의 신용을 깎아먹었어. 당장 이자들을 끌어내고 인사위원회 회부에서 파면 처리해. 그리고 회장님 모욕죄로 민사소송까지 준비해. 보안 요원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그들을 밟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그들이 잃은 건 직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어이 제 손에 쥐어진 6천억 원의 수표 뭉치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유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녀의 앞에 다가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동화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최 주임, 아까 자네가 구두로 짓밟은 이 책 제목이 뭔지 아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네. 자네 눈에는 내가 낡은 옷을 입은 거지로 보였겠지만 진짜 벌거벗은 사람은 자네였어. 예의라는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어도 벌거벗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거야. 최유리는 대답 대신 꺼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석호 지점장에게도 한마디 덧붙였죠. 지점장님, 당신이 냄새난다고 내던진 그 된장 단지에는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네. 오늘 당신이 잃은 건 6천억의 예금이 아니라 그 예금을 믿고 맡겼던 사람들의 신뢰라는 걸 잊지 말게. 저는 단호하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여전히 제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고함과 아우성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까 들어갈 때의 그 시린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손자 준혁이가 있었고 제 손에는 다시 되찾은 제 자부심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 사람들, 이제 다시는 사람 차별 안 하겠죠? 준혁이의 물음에 저는 낡은 장바구니를 털며 웃었습니다. 글쎄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하지만 오늘 이 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약이 되길 바랄 뿐이다. 자, 이제 가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저는 리무진 대신 준혁이가 몰고 온 작은 소형차의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수천억의 수표를 품은 채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는 제 뒷모습을 보며 본사 임원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소동의 끝에서 제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1은행 본점의 화려한 간판은 내려가고 다른 은행으로의 흡수 합병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6천억 원이라는 자금 이탈보다 더 은행이라는 낙인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뉴스를 끄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서울 변두리, 낡은 담벼락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솔바람 고아원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입던 그 누비 방한복을 입고 찢어진 곳을 준혁이가 정성껏 꿰매준 그 천장바구니를 들고 말입니다. 할머니, 점례 할머니 오셨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장바구니에서 새로 산 동화책들과 사탕 봉지들을 꺼내 주었죠. 아까 은행에서 짓밟혔던 것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좋은 것들로 말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있자니 며칠 전 은행에서의 그 모욕적인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고아원 입구에 초췌한 차림의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파면당한 최유리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찾아 헤맸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된장 단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제가 직접 담근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걸로 골라왔습니다. 그날 제가 깬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최유리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며 울먹였습니다. 오만했던 그날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한 젊은이가 서 있었지요. 저는 그녀가 건넨 된장 단지를 말없이 받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최 주임, 아니 이제 최 아가씨라고 불러야겠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네. 하지만 그 실수를 옷차림으로 덮으려 하면 악취가 나고 진심으로 닦아내면 향기가 나는 법이야. 자네가 오늘 가져온 이 된장 냄새는 참으로 구수하구먼. 제 말에 최유리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팀의 말단 직원 자리를 권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돈을 세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세는 곳이라네.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나? 최유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점장이었던 강석호 씨도 시골 작은 지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로 시작하며 모든 이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혁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재단에 다 내놓으시면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강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돈은 쌓아두면 썩은 물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된단다. 이 할미가 풀빵 팔아 모은 돈이 저 아이들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겠느냐. 낡은 털장화를 신은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6천억의 수표보다 더 값진 건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마주보는 따뜻한 온기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박점래 회장의 비밀스러운 외출은 그렇게 훈훈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를 위한 감동의 마무리 멘트.
어머니들, 오늘 박점례 회장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넓은 용서와 진정한 부의 의미가 더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박 회장님처럼 내면의 품격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부유한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박 회장님 정말 멋지다. 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가슴 찡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이 따다블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